네, 지난주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던 한 주간을 보내고 2월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덜 제한적인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코앞에 두고 트럼프발 정책 이슈로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는 중요한 고용 지표들도 대거 준비가 돼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시장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PCE와 그리고 근원 PCE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2월에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식어갔고요. 그리고 3대 지수는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기술주들은 그래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 하락하는 반면에 또 아마존은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이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섹터별 분위기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기술주들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주간 하락폭이 16%, 17%에 달했는데 계속해서 좀 딥시크 쇼크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3%가 넘는 하락폭을 키웠고요. 반면에 11개 업종 가운데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만이 이렇게 환하게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상승률이 6%를 상회를 하면서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에너지 대표 기업인 엑슨모빌과 그리고 쉐브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제 마진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에너지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은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쇼핑과 그리고 운영에 사용을 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소매 부문의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번스타인에서는 목표 주가를 280달러까지 상향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GM과 포드와 달리 이 미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 관세 정책에서 피해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은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2%대의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메타와 협력 개발한 이 MTIA 칩이 배포를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을 2026년까지 이 생성 AI를 포함해서 이 AI 교육 작업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있는 종목들의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팔란티어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이 붐에 힘입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85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정부와의 협력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민간 기업에서도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팔란티어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4분기 실적이 EPS는 0.11달러 그리고 매출은 7.8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의 이 비마약성 진통제인 저나벡스가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는 5%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콜게이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콜게이트는 4% 넘는 하락폭을 키워갔고요. 마지막으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잉여 흐름, 이 현금 개선을 위해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한 세기 동안 배당금 지급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러한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10%가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엑손모빌과 쉐보론, 이 에너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에너지 제품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쉐보론 역시도 이 정유사업부의 마진 악화로 인해서 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엑손모빌에 비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튼도 살펴볼 텐데요. 이튼은 예상치를 웃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전력 부문에서 이 실적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항공우주 부문에서도 실적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2025년 연간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매출 성장률이 7%에서 9%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브비의 주가도 살펴보실 텐데요.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휴미라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학 포트폴리오인 매출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 넘게 뛰어넘었다, 상승을 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팔란티어나 다른 종목들의 이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과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이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미치게 될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과 그리고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스당 2,8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중순에 이 3,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금 가격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그리고 주말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과 영향력이 있는 소식들이 쏟아졌을까요? 저희 머스노우 5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뉴욕 시장도 굉장히 바쁠 전망입니다. 주요 고용 지표들이 대거 쏟아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는 고용 빅 위크라도 불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 노동부가 4일에 발표하는 12월 9일 이직 보고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7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정보업체인 ADP는 1월 미국 고용 보고서를 5일에 내놓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미국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3일에는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4일에는 필립 제퍼슨 페드 부의장이 공개석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는 5일에도 여러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트럼프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지난 연준의 결정을 놓고 내부 의원들의 입장들은 어떠할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발언들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PCE 물가 지표, 다행히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라서면서 직전월보다는 높아졌죠.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범주 내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진 않았고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골드만삭스는 PCE 물가가 긍정적인 기저효과로 인해서 4월까지는 계속 둔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2.8%를 기록했던 PCE 물가는 오는 4월 2.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관세 조치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도 시장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3일에는 펠런티어 그리고 4일에는 알파벳과 AMD 실적 주목하셔야겠고요. 오는 5일에는 포드나 월트 디즈니 그리고 6일에는 아마존과 일라일릴리 등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현재 36% 정도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 77%는 추정치보다 높은 EPS를 내놓았다라고 하고요. 지난 5년 평균이 77%였기 때문에 일치하긴 하지만 10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10년 평균인 75%보다는 높은 수준의 EPS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 추세 측면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한 거고요. 또 오늘은 2월의 시작이기도 한데 2월은 미국 증시에 사실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1928년부터 또 지난 24년까지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평균 수익률이 약 0.1%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고 지수가 상승할 확률도 55%로 딱 절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월의 분위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컸었는데 2월 자체는 증시 측면에서는 강한 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들과 소식들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을 가장 강하게 강타할 소식으로는 관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의 추가적인 관세를 조치하겠다라는 것에 서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국들은 바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본격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추가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들 3개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에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로 인한 주요 위협과 우리 시민을 죽이고 있는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약물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결국 관세는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 그리고 펜타닐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를 놓고 바로 캐나다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약 155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나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무부 담화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WTO에 제소하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에 웬만한 중국 기업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라는 조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막판까지 혹시나 하면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또 트럼프 정부에 구애해왔던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도 일단 이러한 조치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죠. 텍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2025년 경제 생산은 0.4%가 감소되고 세금은 1조 2천억 달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놨고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각각 1.2% 그리고 1.7%의 실질 GDP 감소가 예상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GDP 감소 측면이 0.3% 수준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러한 부분 또한 모두 협상의 일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여전히 긍정적인 낙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4일 전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추가적인 소식들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를 넘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딥시크를 놓고 각국에서 금지하는 조치안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안들로 이번 주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돌풍으로 개인 이용자들의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급증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서 딥시크 차단에 나선 국가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대만 정부는 공무원이나 공공 부분에 이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 이용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미국 같은 경우 텍사스주가 주정부 소유의 기기에서는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등 미국에서도 중국 AI 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금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컨설팅 회사인 롱뷰 글로벌의 한 선임 정책 분석가는 중국의 악성 세력이 딥시크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의 양이 구글 검색으로 수집할 수 있는 양의 20배에 달한다라고 우려의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 명백하게 리스크와 위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이버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계속해서 지적점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틱톡을 금지했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딥시크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가장 놀랐을 부분은 바로 최대의 경쟁사들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오픈 AI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본인들의 AI 모델인 이 챗 GPT를 오픈 소스로 전환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챗 GPT의 일부 기술을 공개할 것을 고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일단 오픈 소스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픈 AI는 그동안 AI 안정성을 내세우면서 챗 GPT를 폐쇄형 모델로 운영을 해왔었죠. 설립 취지였던 인류의 이익과는 다른 행보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번 딥시크의 출현 이후로 이 오픈 AI도 오픈 소스로 공개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트먼 CEO가 오픈 소스로 전환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를 놓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투자자들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유일한 수익원 자체가 챗 GPT의 구독료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딥시크 쇼크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AI는 O3 미니 버전을 정식적으로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대응들이 잘 먹힐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머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사처까지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여러 이슈들로 머스크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 전해진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가 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손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부 효율부 관계자들에게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예산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방정부 지급 결제 시스템은 미국 정부의 모든 자금 흐름이 통과하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집행하는 플랫폼으로 사회보장연금부터 국방부 계약금까지 또 세금 환급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 시스템을 거쳐서 집행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연간 처리 건수만 10억 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극소수의 공무원만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 차단이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이번 권한 부여 결정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머스크의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한 상무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치적 개입이 국가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특히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정부 계약 업체들의 지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심각한 이해상충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외국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머스크를 돕고 업계 거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IT 대부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타국 정치에 관여하는 행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를 향해서 대중선동을 일삼았다라면서 비판의 말을 남기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외교 문제에도 머스크와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자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서 테슬라에 100%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머스크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테슬라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주가 측면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관세 조치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간밤에도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9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강달러 현상이 강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세 조치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가격 하락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관세를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부과하겠다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를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발 관세 전쟁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이전에 콜롬비아에 먼저 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이 불법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서 콜롬비아로 추방하기도 했었는데요. 콜롬비아가 거부를 하자 25%의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라는 이러한 예고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콜롬비아 측에서는 이 미국의 조건에 동의를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현재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가 유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 이어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관세 부과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된 건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이 추가적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맞대응할 경우에는 이 관세율을 더욱더 올리겠다라는 보복 조항도 역시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U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 미국 기업들에게 좀 잘 못 대해줬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암시적인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발언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EU에는 이 반도체나 철강 등의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수개월 내에 관세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리고 2월 18일경에는 석유와 가스 이렇게 에너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시장은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계 국가들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캐나다는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이 미국산 알코올 제품에 대한 모든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 10개 가량의 이 보복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는 세계 무역 보호기구에 이렇게 제소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국가들은 맞대응하는 듯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가 되면서 미국 경제에는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측에 따르면은 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이러한 큰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디어와 캐터필러, 보잉과 같은 제조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러한 기술 중심 수출 국가들의 이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과 2024년을 이렇게 미뤄봤을 때 이 미국에서 대만산의 이 수입품이 31%나 늘어나게 됐고요. 이어서 베트남 그리고 한국, 태국도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제품에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국가들을 좀 운송 경유지로 좀 이용해 왔다라는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이러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품 공급 업체들까지 좀 가장 큰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후에 관세 시나리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가장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중국 관세는 최대 60%까지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이 미중 갈등 그리고 미중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러한 미국의 조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 대한 관세 과연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나 또 기타 국가들이 미국에 맞대응을 하는 그런 보복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이 입는 타격은 가장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이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로 꼽혀오고 있는데요. 대미 수출의 의존도는 18.7%, 그 가운데 자동차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대미 수출액은 이로 인해서 10%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동차의 점유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액이 13.6%로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순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내 대기업은 그동안 무관세 정책을 시행했던 멕시코와 이렇게 니어쇼어링 전략을 통해서 우회 수출로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또 중국에는 석유화학 제품 등 이렇게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시나 좀 타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확전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의 수출액은 약 62조 원, 최대는 65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 역시도 0.9%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가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 주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어떻게 내밀 것인지 계속해서 팔로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월 1일주차 미국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케네디 청문회와 제약회사 실적 발표 동시 진행 눈길입니다. 자, 경제지표 기업 실적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 또 첫째 주가 됐죠. 벌써 2025년도 1월 달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휴 지나니까 순식간이죠. 이게 12개밖에 없잖아요. 1년이. 근데 하나가 날아갔다는 게 뭔가 벌써 12분의 1이 지났다. 그렇죠.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뭔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월 달 또 이제 월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이제 조금 루틴이 좀 이제 있기 시작하나요? 항상 맨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PMI. 그렇죠. 제조업 PMI가 무조건 스타트를 끊잖아요. 항상 그냥 매달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이 제조업 PMI가 스타트를 끊는다. 그러니까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먼저 나오잖아요. 제조업 PMI. 근데 설문조사죠, PMI는. 그래서 너 어떻게 경제 상황을 보니? 해서 뭐 좋게 보니 나쁘게 보니 해가지고 이 지금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ISM이라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조업 PMI는 요거 50이 기준이라는 거 동일하고 근데 예외가 몇 개 있었잖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지만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뉴욕은 금융의 도시지만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 왜 뉴욕 거를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은 약간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냥 대도시,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0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그것도 0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대부분 0이 기준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이거는 틀린 게 시카고 PMI 지수라고 하니까 그건 시카고의 ISM, 시카고 지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건 50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PMI라는 거는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다음에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인데 지난달 1월 달 거를 발표하는 거죠. 설문조사에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50이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봤는데 제조업은 50이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비스업은 이미 50이 넘은. 그렇죠? 서비스업은 50이 넘었죠. S&P랑 ISM에서 발표하는 게 수치의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은 서비스업은 50이 넘었고 제조업은 계속 50이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못 넘는다. 50 미만이라는 거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50이 넘는 초과를 하면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계속해서 자신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흥을 외쳤고 미국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고 소비로 먹고 살지만 이 제조업이 낙후돼 가지고 그 러스트벨트에 막 예전에 뭐 떵떵거리고 그래도 땅도 있고 이랬던 그 노동자들의 어떤 패배 의식 이런 것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1기 때도 그렇고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정유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막 뭐 환경 오염을 시킨다 이 환경론자들의 그것도 반대에도 무릅쓰고 파리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로 막 파겠다. 왜냐면 우리 그 쇠락한 정유공장의 정유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부흥을 외쳤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 PMI가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50 이상이 넘을 것인가, 50을 초과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관세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소비자들이 또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노동자들을 살려가지고 제조업 부분의 종사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 PMI가 과연 50을 넘느냐. S&P랑 ISM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건설 지출 12월 달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고위 대출 담당자의 의견 조사, 슬루스. 자 이게 매달 첫 번째 무조건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이 제조업 PMI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는 매달 한 번씩 발표되는 매달 지표죠. 물론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는 요게 예비치가 한번 플래시라는 게 한 번 있고, 그렇죠? 예비치라던가 잠정치라고 불리는 그게 한 번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지표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매주 나오는 건 뭐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나오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4주 평균으로 보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매주 나오니까 주별로 나오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고 월별로 나오는 거는 뭐 이런 제조 PMI, 뭐 서비스업 PMI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더 이제 확대돼가지고, 그렇죠? 주별, 월별, 이제 더 큰 건 분기별. 1년이 4분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 발표가 되는 이게 있는데 슬루스란 게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그 미국은 이제 서브프라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또 이러죠. 중소 뭐 아주 뭐 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너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중소 은행들 막 무너져갖고 부실 대출로 다 폐업하고 이랬잖아요. 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그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 지금 의장직은 내려놨다고 했죠. 2월 28일로 마무리되고 이제 거기 보호만이 앉느니 누가 앉느니 막 하마평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부의장이 2명인데 학급으로 따지면 반장 아래 부회장 1명 있고 선도부원 있는 거랑 똑같다고. 금융감독 부의장은 선도부원 같은 거라고. 근데 금융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연준이.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있을 정도로.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이 있을 정도인데 금융감독을 못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막 파산되고 크게 일이 벌어지면 연준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 관행에 대한 고위 대출 담당자의 의견조사 슬루스를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분기별로 내놓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4번만. 근데 이 2025년도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설문지. 아까 전에 PMI는 그 설문지 돌려가지고 야 너네 향후 또 너네 제조업 지금 종사하고 있지. 너네 제조업의 고용은 뭐 새로 하고 있니? 아니면 신규 주문 잘 들어오고 있어? 아니면 향후 자신감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대출의 어떤 권한을 진 높은 책임자들한테 돌리는 거죠. 너네 지금 대출 얼마나 더 풀었어? 아니면 지금 대출 옥죄고 있니? 아니면 대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DS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너네 그런 것 제한을 더 높여가지고 문턱을 높여갖고 막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예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옥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막 대출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뭐 이게 막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중히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연준이 관리하는 분기별로 나오는 게 하나 나온다. 근데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연설합니다.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그 투표권이 지금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다고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팔란티어 그다음에 레지덴셜, 타이슨 푸드 이런 그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지금 스타트를 끊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도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자, 2월 4일 화요일 날은
자, 중요한 이제 졸트가 나오죠. 졸트가 이제 채용 공고 수가 대표적인 지표인데 채용 공고 12월 달께 나온다. 그다음에 공장 주문 12월. 그리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연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 나오고 머크, 펩시코 이제 제약사들이 나오실 거예요. 머크 화이자가 지금 대형 제약사가 스타트를 끊는데 마침 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면 제약회사들을 다 때려잡고 백신은 막 소화 기형을 유발하고 막 이런다고 자기가 엄청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겹쳐서 나오는 이 시점이 굉장히 저기하다,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죠. 지금 AMD랑 엔비디아의 그쵸? 뭔가 딥시크의 그 악령이 지금 닥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AMD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스포티파이, 뭐 우리 스포티파이 이제 좀 익숙하잖아요. 하도 젊은 층들이 많이 듣고 그 로제의 아파트가 스포티파이도 다 휩쓸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팔, 앨런 머스크의 초창기 저 기업이죠. 페라리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ADP 고용. 자, 이 첫째 주가 항상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민간 업체인 ADP에서 오토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그 연봉 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빅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정부 고용까지 합친 최종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고용이 너무 뜨겁다고 또 나와버리면은 이제 완전 적이 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근데 트럼프는 계속 하라고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지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연준은 트럼프 말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눈치를 보긴 했지만 파월은 눈치를 안 봅니다. 어쨌든 미국 무역 적자. 자, 이제 서비스업이 나오죠. 수요일 대부분 이제 월요일 날 제조업 PMI, 수요일 날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자, 서비스업 PMI는 이제 50이 넘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업보다 좋다 이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조업보다 좋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죠. 나 꼴등하는 애보다 앞서 있어. 이건 필요가 없죠. 1, 2등을 겨루는 사람이 나 꼴등보다 앞서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난 1, 2등을 겨루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 신기록 세울까? 여기에 관점이지. 누가 저 뒤에 있는 꼴찌 보면 나 꼴찌보다 앞서 있는데 1등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죠. 서비스업 PMI는 이미 50을 넘었는데 제조업 PMI는 50 못 넘잖아. 우리는 50 넘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서비스업 PMI는 이제 50이 넘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전치를 계속 경신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S&P 서비스 PMI, ISM 서비스 PMI 동이 1월 달께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자, 이분이 이제 새로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했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투표권이 있고 뉴욕만 특별 대우예요.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4개 연방은행 총재씩 1년씩 들어간다고 했죠, 순환으로. 이번에 이제 비둘기파인 굴스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소리를 내기에는 자기가 아무리 비둘기파라고 해도 자기도 솔직히 중립적인 게 적당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뜨거운데 여기서 비둘기파라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라고 외치기에도 그리고 굳이 이걸 외쳐가지고 지금 트럼프한테 눈도장을 찍을 이유도 없거든요. 시기도 지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연설하는데 비둘기파니까 비둘기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노보노디스크 나옵니다. 자, 요즘에 힘들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이 엄청 진짜 잘 나갈 때 미친 듯이 잘 나갔죠. 지금 안 나가니까 또 엄청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도 두들겨 맞고 있지만 언론에서 엄청 공격 들어오죠. 희한하죠? 주가 잘 나갈 때는 언론에서 막 칭송하더니 지금 막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무슨 그거 맞고 배탈이 났느니 무슨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살변 효과는 하나도 없고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나오고 월트 디즈니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월트 디즈니 밥 아이거 복귀한 다음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드디어 이게 바뀌나.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기도 나오잖아요, 영화도 처음으로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가 마무리되고 나서 캡틴 아메리카 후속이 나와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적의 갈림길이고요. 퀄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암홀딩스 이거 잘 돼야 되죠. 소프트뱅크 지금 회장님 미국의 투자 지금 717조인가 그 투자 발표했는데 바로 딥시크 충격 두들겨 맞아가지고 암홀딩스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암홀딩스 같은 이 설계 자산의 필요성도 엔비디아가 떨어져 버리면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버 테크놀로지 발표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것도 주목되죠. 지금 거의 미친 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하는 신념으로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실적 발표 재밌는 게 많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매주 나오는 초기 실업 수상 청구 건수 2월 1일까지 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생산성 4분기 발표됩니다. 자, 이제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또 나오죠. 아마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일라일리까지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옵니다. 지금 대양 제약사들 다 나옵니다. 필립 모리스, 하니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대형 제약사 계속 나오죠. 코노코 필립스 같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정유업종의 대표 지금 기업도 실적 발표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대미를 장식하는 노동부에서 미국 고용 보고서가 1월 달께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라던가 고용 현황이 다 나오니까 이게 또 뜨겁게 나와버리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인하를 외쳐도 지금 너무 뜨거워갖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버리면 이게 부풀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버려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자제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도매재고 12월 달께 나오고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나옵니다. 소비자 신용 나오고요. 그다음에 CBOE 글로벌 마켓 CBOE 실적 발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타짜에서 정마담이 망하건 고니가 망하건 평경장이 망하건 그 도박장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박 얘기할 때 들을 거죠. 도박장만 돈 버네. 맞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지금도 뭐 엔비디아가 완전 뭐 도루묵으로 된 건 아니지만 딥시크란 게 갑자기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일단 충격을 받잖아요. 단기적으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기술주는 더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박장은 절대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되게 좋은 게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CBOE라는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CM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금, 은, 뭐 구리 이런 거 거래되는 농축산물, 뭐 두유 이런 거 거래되는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까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사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거래소를 사버리면 어떤 기업이 망하든 어떤 뭐 무슨 그 자산이 떨어지든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뭐든 떨어지든 그 거래소는 망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의 거래소를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타짜들과 수급이 다 거기로 가서 거래를 하지 누가 거래량 없는 이상한 동남아시아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방법이다. 절대 망하진 않거든요. 거래소가 폐쇄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타짜들이 다 나가 떨어져도 도박장은 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 지금 그 실적 발표가 있다. 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시사점입니다. 1월 고용 보고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자리 데이터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게 계속 뜨겁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자, 그리고 이 모기업인 알파벳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AI의 지금 최대의 수혜주로 떠오른 팔란티어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엔비디아 충격으로 저게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AMD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암젠, 머크, 화이자 싹 다 실적 발표 납니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있고요. 예, 너무 많아요. 자, 꽉 찼습니다. 꽉 찼고요. 지금 뭐 저는 요거 에스티로더를 지금 보고 싶은데 에스티로더가 중국발 충격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건 지금 화장품이 부활하느냐,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엄청나게 그 백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엄청 하고, 자, 트럼프가 물론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것도 도움이 됐죠. 제3의 후보인 케네디를 같이 손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까지 차단해버렸죠. 조금의 어떤 2%, 3%의 그 여지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이 저 손을 잡았으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재밌는 일이 옛날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죠.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 의원하고 여기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 둘 다 민주당인데 둘이 완전히 투톱 공격수가 돼서 이 케네디를 물어뜯고 있는데 케네디가 절대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나와 있는데 이 버니 샌더스가 1등으로 제일 많이 받았고 워런 상원 의원이 3등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케네디가 지적한 거예요. 야, 너네 대형 제약사에서 돈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나 공격하는 거네?
이게 지금 할 말이 샌더스가 할 말이 없어서 당황을 해버렸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공격하는 건데 여기 대놓고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돈을 제일 많이 받아놓고 왜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샌더스도 옛날에 그랬어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에 그 다이어트 약 주사제가 너무 비싸다. 내가 내리겠다. 근데 알고 보니 돈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연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케네디는. 야, 너 그렇게 주사제 뭐 감 내린다고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데서 돈을 받았지.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표정이 좀 굉장히 썩소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워런 상원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플레이 버튼 지금 저희가 된 여성 의원이에요. 민주당인데 민주당 상원도 지금 사실 공화당이 먹었잖아요. 근데 상원 의원 이제 민주당 2명이 엄청 공격하는데 워런도 이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머크, 화이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지금 이번 주에 전부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과연 이 실적에 이제 영향이 미칠 것인가가 이제 그거죠. 물론 지금 케네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백신을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학론자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을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네 워런하고 저 봐라 샌더스. 너 앞에서는 막 국민들 위하는 척 해놓고 대형제약사도 돈 받고 있다. 너네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제약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형제약사들을 두고 싸우는 저 청문회의 저 장면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청문회를 만약에 통과한다면 케네디가 대형제약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만약에 백신 같은 거를 막 두들겨 버린다. 그럼 대형제약사에게 지금 타격이 가겠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뜨는 회사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많은 걸로 떴지만 코로나 때 백신으로 엄청나게 떠가지고 세계 매출 순위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의약품 순위.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저 싸움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저 뒤에 무슨 뒷돈 거래나 이런 거를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아무리 홍보지를 갖고 떠들고 막 이걸 먹으면 무슨 수험생 집중도가 올라가서 뭐 수능에 합격을 해서 뭐 좋은 대학 가니 많이 뭐 노인들 무슨 뭐 허리 아프신데 이거 먹으면 서서 걸어가니 다 영업사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의사만 약사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왔던 충격, 쇼크 이슈들 때문이었는데요. 딥시크와 트럼프의 관세 부담이 이날 증시에는 확실하게 큰 여파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1월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고 지난 IMF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 최장 기간에 낙폭을 보일 뻔했지만 다행히도 1월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그것에 대한 꼬리표는 찍지 않았습니다. 이날 장에서 코스피는 0.7%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날 장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량이 상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 폭탄이 나왔고요. 4개월 만에 최대치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변동이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죠. 이 딥시크 등장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고요. 다만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아갔는데 이런 부분은 순매수 상해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를 담아내면서 정말 오랜만에 네카오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로봇 쪽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이날 장에서 52주 신고가 돌파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평으로 한 줄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딥시크 관련된 이 여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딥시크 관련해서 중국 쪽에 비중이 있는 종목들 이날장에서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MK전자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GTL 같은 경우는 중국 AI 서버 제조업체와 함께 수주 계약을 맺었던 것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그리고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여서 이날장에서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받아갔던 종목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의 독주였다면 AI의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는 수익성 개선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덕분에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대장주인 카카오는 7%, 네이버는 6%의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플리토가 30% 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코난테크놀로지나 다른 종목들도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서 대거 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어갔던 종목, 업종으로는 로봇 관련주들도 체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라운테크가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사인 삼성과 현대 쪽에서 로봇 쪽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내러티브가 시장에는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속해서 가속화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었고요. 현대차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시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양 기업 모두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변동성 오늘 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이외에 또 주목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사이 업계 소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딥시크에 대한 노출 우려도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전해졌던 건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니만큼 오늘 반대로 딥시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 차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 쪽에서도 서비스 이용주의 표시가 떴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를 기준으로는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로는 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가 오늘 열리는 부분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도체 주 52시간제가 과연 제외될 수 있을지 해당 부분에 대한 결론 잘 체크를 해보시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1월에 미국에서 판매가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소식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의 증가를,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의 증가분을 보이면서 1월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슈가 될지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주목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와 LG가 에너지 동맹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제품들을 놓고 이렇게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제품을 판매해 왔는데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태양과 모듈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쪽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LG 쪽 같은 경우는 ESS가 가장 큰 이 주요 매출처였죠. 그리고 EMS 같은 경우는 하나와 LG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낱개 제품으로 판매하던 걸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든 4개 제품을 묶는 에너지 솔루션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솔루션 제품을 통해서 분기 기준으로 이익이 1조 원이 넘게 계속해서 매출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 자체가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소식에서 해당 기업들과 함께 오늘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 오늘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관세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사실 해당 이슈 하나로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본격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최대 25%고요. 중국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멕시코 쪽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가전 쪽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쪽도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그룹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아갈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조치 이후에 실제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부분을 고려를 해보자면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9%대에서 트럼프 고율 관세 이후로는 2%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코스피 지수가 2,590선이었는데 관세 이후에 10월 들어서는 1,9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무려 10개월 만에 20%가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올해도 반영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관세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국내를 언급했던 부분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도 오늘 과연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시장 분위기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4개월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최대치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과거 2017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6조 원 넘게 매수 흐름을 연간 단위로 이어갔었지만 관세 조치 이후에 2018년대에서는 5조 원 넘게 매도세로 전환됐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올 한 해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행정명령 발효 직전에 마지막으로 타협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하루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스토리가 반전될 수 있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고발 주요 이슈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함께 지켜봐야 되는 경제 이슈들과 기업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쪽에서는 주요 고용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면서 고용 빅 위크로 함께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또 6조 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LG CNS가 드디어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AI 대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이번 주 수요일에 AI 수혜주 관련해서 함께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일정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주요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동안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 미국에서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까지 같이 겹쳐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실적과 관련된 변동성도 나올지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네,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한 주간 변동성이 짙은 장세를 보내고 2월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표정은 어땠을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좀 영향은 덜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투심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인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3개월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도 2.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서 좀 연준이 선호하는 2%에는 아직 멀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이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러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3대 지수는 전강 후약의 장세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빅테크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따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4.5%가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금 가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온스당 2,8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순에 이 금 가격이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금 가격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날은 11개 섹터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는 지난주 3% 넘게 밀렸었는데 그래도 이날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딥시크 여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16%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장에서도 3%가 넘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르면서 이렇게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6% 넘게 뛰어오르면서 M7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요. 이날장에서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에너지 대표 기업들의 정제 마진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섹터는 2% 넘게 빠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소식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아마존입니다. 이 AI를 쇼핑과 그리고 운영에 사용을 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그리고 또 소매 부문에 있어서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GM과 포드와 같이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업체와 다르게 미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1%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메타와 협력 개발한 이 MTIA 칩이 이 MTIA 칩의 배포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현재 이 AI가 광고 등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는 생성 AI를 포함한 이 AI 교육 작업으로 이 AI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AI 하드웨어 종목들이 쉬어가는 동안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85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 기업의 주문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3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EPS는 $0.11 그리고 매출은 7.8억 달러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매출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버텍스 파마슈티컬도 이날은 5%가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FDA에서 이 비마약성 진통제인 저나벡스에 대해서 신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갔고요. 반면에 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했다라는 점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2025년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국 소매 판매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세기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던 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10%가 넘는 급락세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2025년에 또 새 달이 밝았네요. 2월입니다.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자,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 신문 오늘 톱 기사입니다. 당연히 이 기사가 톱 기사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맹부터 때렸다 총성 올린 관세 전쟁. 여러 차례 사실은 예고가 됐었고 또 지난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됐던 뉴욕 시장 보셨던 분들은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그다음에 중국에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진즉에 했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편 관세 얘기도 좀 별로 안 나오고 또 중국도 10%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60%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트럼프의 관세 이거는 약간 블러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약간 좀 허세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게까지 세게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취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하겠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세 나라가 일단 첫 번째 타겟이 됐고요. 유럽연합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원유,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쪽, 이런 쪽도 2월 중순 전후로 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벌써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그래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관세 부과 이제 소위 말하는 명분을 이제 뭘로 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펜타닐과 같은 또 불법 이주민 같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IEPA라는 거를 이제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인데요. 국제 비상 경제권법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용어실 텐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1977년 그러니까 근 50년 전입니다. 그때 이게 만들어져서요. 1979년에 이제 이란 사태 때 카터 정부가 처음 이제 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적대국들한테 사용해 왔던 그런 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전쟁이나 이런 것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그 나라와 상대국과 연결되는 뭐 협정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이 법이 이 IEPA라는 이 법인데 이거를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캐나다랑 멕시코랑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비상사태야.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워낙 무역 적자가 심해. 이게 우리한테는 전쟁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IEPA법을 사용을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거지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상이라고 생각하면 된 거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이 관세 전쟁은 이제 본격화됐다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뭐 캐나다는 보복 관세 그대로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고 중국도 지금 WTO에 제소를 했고 멕시코도 플랜 B를 가동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플랜 B가 뭔지 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를테면 관세 부과 대 보복 관세 부과. 그럼 미국은 다시 이번 행정명령 안에 또 추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관세율을 올리겠죠. 이런 식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말씀대로 이게 비단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또 뭐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품목도 반도체나 이런 에너지 쪽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일단 2월 한 달은 이 관세 관련된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큰 어떤 짓누르는 그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지수 전망인데 역시 이 관세 변수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주요 일정들은 여기 뭐 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두 앵커 분들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전체로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지난주 마지막 날이었죠. 31일 날. 이 뉴욕 시장에서 잘 나가던 뉴욕 시장을 꺾었던 게 관세 이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시장 오늘부터 영향을 미칠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분기 실적 발표 또 이번 주에 또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거 역시 여기에다 실적 발표까지 관세가 일단은 타격이 크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가이던스 좋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뭐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로 하기엔 조금 그런데요. 코스피 마이너스 0.7%, 코스닥 마이너스 0.06%. 뭐 나쁘지 않았는데 아주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상황이긴 한데 이번 주부터 사실은 이 관세에 관련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게 환율이 20원 넘게 훌쩍 뛰면서 1,460원대도 육박을 했던 거 이 부담도 그리고 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 넘게 팔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 이 공장을 설립한 우리나라 이 가전회사들 삼성전자, LG전자죠. 또 그다음에 멕시코에 이 굉장히 크게 좀 그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각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을 최대한 빨리 또 정말 단단하게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이번 주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톱 기사는요. 딥시크 태풍이 강타를 했다. 예. 그래서 2월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왜 2월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를 아마 타이틀로 뽑았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첫 어떤 뭐랄까요 그 재료가 5천억 달러짜리 이 AI 인프라 투자, 즉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HBM을 비롯한 국내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들 굉장히 주가가 탄력 있게 올랐었죠.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디스크 때문에. 그 디스크 여파 때문에 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싸게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이 이제 이 비싼 오픈 AI들은 비싼 AI 기술들을 갖다 쓰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국내 기업들 또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주들도 좋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관세 얘기까지 터지다 보니까 두 개의 큰 시장에는 큰 변수가 생겼다. 그것도 좋은 쪽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쪽의 변수들이 생겼다라는 게 2월 시장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주요 종목들 주가를 한번 잠깐 표가 있으면 좀 보면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뭐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렇게 빨갛게 회오리치는 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나머지 좀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가 카카오, 네이버주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상한가를 치는 등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 초반에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어쨌든 아주 비싼 그런 AI 어떤 뭐 모델이라든가 또는 아주 비싼 그런 어떤 반도체 칩 같은 걸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우리처럼 조금 늦은, 한 발 늦은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번 주에 뭔가 중요한 어떤 변곡점,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펀드와치 시간인데 ETF 지난주에는 방산주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하루밖에 안 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 방산 관련주들이 비교적 선방을 했는데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 ETF가 5.57%로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한화그룹주들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주방산주도 4%. 전체적으로 1위부터 3위까지가 방산 관련주들, 우주 방산 관련주들이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0.7% 플러스였고요. 시장은 마이너스 0.7% ETF 상품이 나왔죠. 그다음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0.01%, 일본이 플러스 0.69%로 그나마 좀 나왔고 일본이 조금 지난주에 숨통을 좀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는 헬스케어가 0.8%로 가장 좋았고 개별 상품으로는 이 KB자산운용의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이게 수익률이 3%로 제일 좋았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1% 이상 수익률을 낸 종목들이 별로 없죠. 그런 상품들이 국가도 그렇고요. 지난주 참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2월 들어 첫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이제 오늘 2월 첫날이니까 네. 지난달 한 달을 조금 복기를 해봐야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뭐 흐름은 초반에 강했고 그 강한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1월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스피는 이제 4.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7.4%로 끝냈기 때문에 글로벌 상위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주요국 증시 1월 수익률 좀 챙겨보면 미국 다우 지수는 4.7% 플러스였고요.
나스닥은 이제 1.6%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0.8%. 그렇죠. 상해 같은 건 더 하락해서 3% 마이너스였고요. 대만은 그래도 좀 2.1%로 그나마 좀 대만 수익을 괜찮은데. 네, 네. 좀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유로존이 이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좀 4회 정도 인하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9.2% 상승하면서 코스닥보다 더 높았는데, 그러게요. 네, 프랑스도 한 7.7% 상승해서 유럽이 되게 유로 스톡스 뭐 보셔도 상당히 좀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수익률 상위권에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12월에 증시를 하락했던 원인들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12월 달 기억해 보시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좀 낮아지면서 달러가 강세 전환했고, 네. 여기에 장단기 금리도 동시에 지금 상승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국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좀 있었지 않나라고 보여서 좀 많이 하락했는데, 네. 1월에는 이런 12월 악재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월에 원화 절상률이 2.8%로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의 상으로는 상당히 좀 타국 화폐 대비 좀 높은 회복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안 좋지만 어떤 바닥론이 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달러 기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된 점도 있었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또 보면 사실 외국인이 12월에 이제 한 2.3조 원을 매도했는데요. 근데 1월에는 이제 1.4조 원으로 순매도 규모를 한 9천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월에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보면은 삼성전자 제외하면 거의 한 3천억 이상은 샀단 얘기잖아요. 예, 순매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수급도 약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 두 수급 주체들이 상당히 좀, 네.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율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흐름이 네. 나타나면 외국인은 순매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1월은 사실 이벤트적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 한 달이었는데, 사실 이제 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이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이전에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 저는 이제 이 취임 이후에는 약간 재료 소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해지는, 그렇죠. 조선이나 방산, 맞습니다. 반도체, 네네. 원전, 로봇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선보인 저비용 딥시크요? 네. 그 AI 모델 딥스크 등장으로 1월 후반부는 약간 좀 이런 흐름 변화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하드웨어가 어떤 좀 약세로 전환됐고, 오히려 이제 AI의 어떤 활성화를 네.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세가 났는데, 2월에도 이런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지수 수익률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코스피에서 업종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업종이 네. 기계, 의료종 및 운수 창고였고, 코스닥에서는 기계 장비, 운송 네. 장비 부품, 기타 서비스 업종이었는데, 2월에도 이 흐름이 좀 비슷할지는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1월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 네. 주요 상승 업종군은 조선기자재, 방산, 전력기기, 로봇, 원전, 반도체 장비, 항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직, 이판 등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월 달에 수출 동향이 보니까 20개월 만에 무역 수지 마이너스 기록했고, 수출이 1월 달 월간으로 전년 대비 10% 넘게 줄었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1월 달 수출 내용도 싹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이 수출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수출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앞으로도 조금 올해는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말까지만 해도 그 수출 성장률이 좀 많이 감소되는, 둔화되는 있었죠.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1월 수출 사실 보니까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한 10.3%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수출 금액이 줄어든 거는 이제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맞아요. 네. 설날이 작년에는 2월에 있었고 올해는 1월에 있었다 이런 점이 있었고 또 이게 또 공휴일 대체 공휴일 또 하나 또 있었고 네. 임시 공휴일까지도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었는데 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환율이 1월 환율이 이제 1,455원을 기록하면서 원화 표시 수출은 오히려 1.3%밖에 감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금액 자체로는 10.3% 마이너스인데 요거를 원화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1.3%밖에 감소 안 했다. 그만큼 그렇게요? 네. 환율에 대한 수혜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루 평균으로 따져본 수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7.7% 증가해서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그 흐름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단순히 헤드라인 지표를 볼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그러게요.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네.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한 101억 네. 달러를 기록해서 8.1% 증가했는데 물론 증가는 이제 좀 줄어드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절대 금액 자체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요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사실 미국이 이번에 92.9억 달러를 수출해서 네. 중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는데 요 차이는 1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근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의 뭐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지만 네. 만일 중국이 어떤 그 경기를 부양하는 소비 그런 부양책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서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중국이 수출국 1위로 좀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출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 물론 트럼프 과세 부과 관련해서 성장률이 다소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수출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짧게 좀 전망해 주시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2월 시장 전망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매크로 변수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1월 후반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달러가 강세로 다시 전환되기보다는 소강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더해서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일기 시절에 집권 이전에 달러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달러가 약세지는 모습이 있었고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네. 일기 시절에 급등했다가 좀 후반부 취임 이후에 떨어지는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높은 금리 수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중국 관련한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제 춘절 연휴 기간이 끝나고 기업들의 세금 납부 기간도 끝나면서 유동성이 어떤 경색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시기가 2월입니다. 그리고 네. 또한 2월 같은 경우 3월 양해 직전에 이제 지방 양해가 마무리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관심 관련 보조금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가전에 대해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구체적 보조금이 좀 나오면서 소비 관련주 수익 회복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 좀 지속적인 관심이 2월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망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것은 현재 구간이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는 종목이 지금 더 이제 잘 상승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더 많이 포진된 예. 것가 또 있고 또 2000년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짝수에는 부진하고 홀수에는 좀 강한 그런 특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2월 역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로봇이라든지 AI 관련 종목들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성장 기대감으로 다소 상승하는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을 좀 주목하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1월 강세 업종이 2월에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서 1월 강세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약간의 지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잠시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로봇, AI,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들은 비중 유지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매주 이제 이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제 시장 및 업종 점검을 해볼 시간인데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업종은 뭐가 있던가요? 네, 일단 먼저 가장 크게 이제 시장부터 양시장부터 보시면 네. 지금 사실 뭐 상승 추세가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환 업종도 그렇지만 이 지수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전환되지 않았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30주간 이동평균선 근처에 코스피는 위치하고 코스닥은 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전환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신규 업종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이번 주 특징인데요. 섬유의복이라든지 의약품, 기계, 의료 정밀 업종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기존에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운수 장비, 운수 창고,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8개 업종이 이제 추세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코스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업종 중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F&F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좋았고 의약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엔진 그리고 의료 정밀에서는 덴티움이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이, 목재, 건설, 증권업종이 있었고요. 이 업종 내에서 주가가 그래도 흐름이 좋은 종목은 현대건설, 한전 KPS,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한 신규 업종이 기계 장비, 그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 유통, 기타 제조, 금성 업종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은 제약, 일반 전기전자, 의료 정밀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지금 이미 추세를 전환했거나 전환 시도 중이기 때문에 특정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승 전환 후보 업종 중에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제주반도체, SPG 그리고 오스테오닉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좁혀보죠. 시총 한 50위권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50위권에서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가 활발해지는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많은데 일단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대거 추세가 전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50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크래프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가 신규 또는 상승으로 추세가 다시 재전환된 그런 종목이었고요. 기아와 카카오는 아직도 눌림목 자리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눌림목이라는 건 이제 뭐 매수 시점들이지만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러면? 힘이 없을 경우는 다시 또 하락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또 대거 또 추세 전환이 확인되었는데 HLB, 크래시스, ABL 바이오, PSK 홀딩스, 고영이 신규 전환이 확인되었고 눌림목에 위치한 종목은 네이처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세가 하락 전환 종목들은 코스피에서는 KTNG 그러면 카카오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지주사 SK가 있었고요. 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HPSP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거래는 하루밖에 없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인터넷, AI 소프트웨어가 강세였고 반대로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약세 전환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전력기기는 사실은 그 전에 이그 5천억 달러 규모죠. 이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확 또 불타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참 디스크 때문에 여파가 바로 좀 미쳐서 지난주에 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 업종 또 뭐 시장 증시까지 다 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김 이사님이 좀 더 눈여겨 보시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한 4개 정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에서 크래프톤을 일단 꼽아봤습니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꺾이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12월에 마침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세가 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8월 고점을 좀 돌파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고점에서 갇혀 있는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3,800억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한 1조 900억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큰 액수의 이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게임주 내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이게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PER 기준으로 지금 15.9배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되는 NC소프트도 PER이 16배가 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상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점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간에 또 말씀드린 이유는 삼성전기가 이번에 드디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기가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단기 바닥에서 한 27.1% 상승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했다. 중기 추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AI, 서버, 그리고 전장 같은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 관련해서 예고환신 정책이 지금 실행이 잘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이 상당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올해만 지금 450억 원 순매수 중이고요. 네. 현재 주가 PER 14.5배 정도 되는데 과거 대비 낮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 진입은 상당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FNF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네. 종목이기도 해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아주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세가 상승 전환이 좀 확인되는 좀 뭐랄까요? 크게 보면 거의 주가가 쌍바닥을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지금 현재 FNF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중국 내수 부양 관련한 그러니까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FNF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성장성에 좀 약간 의구심이 좀 있었지만 최근 이제 신규 의류 브랜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중국 아웃도어 및 스포츠 시장을 공략할 예정인데 올해 이제 매장을 한 100개 정도 출점할 계획입니다. 예.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현재가 이제 PER 6.7배 순으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중국에서 잘 나가던 네. 그게 주가에도 엄청나게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 종목은 SPG라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거 또 네.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고서가 많이 없는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들어간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주가가 사실 상승 추세로 어느새 전환한 이후에 그 이후로도 지금 37.8% 올해만 37.8% 상승인데 올해 들어서요? 네,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그런 테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사적 보행 로봇 및 웨어러블 네. 로봇의 감속기 공급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 중이라 보고 있는데 일단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특징, 그리고 로봇 종목 중에서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영업을 기록하고 있다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상승 전환한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이제 4종목, 크래프톤, 삼성전기, FNF, SPG까지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마켓나우 일부에서 이 트럼프발 관세 이 전쟁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영향들을 미리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